안녕하세요. 허명회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빅데이터로 기계학습을 한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의 입문 강의인 거죠. 강의는 데이터와 통계학의 역사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데이터와 큰 데이터, 즉 스몰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어떤 맥락에서 출현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과 학문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두 개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탐색적인 것과 확증적인 것인데 각각 발견과 재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의 후반부는 기계학습을 다룹니다. 기계학습은 자유와 절제를 절충하여 얻어집니다. 기계학습에는 빅데이터가 투입됩니다. 기계학습이 산출해내는 모형은 1차적으로 예측에 쓰이지만 2차적으로 설명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데이터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쿠심의 점토 태블릿, 쿠심 태블릿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의 것입니다. 시기로는 BC 3400에서 3000입니다. 이 태블릿이 가장 오래된 데이터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볼이 29,806 자루를 37개월에 걸쳐 쿠심이 받았다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그의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이 점토판의 인류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는데요. 그것은 국가라는 큰 조직을 위해서는 수치 정보의 기록인 데이터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가 없이는 국가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세기를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합니다만 데이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최근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토판이 빅데이터의 효시입니다. 데이터 발전의 근간에는 수량화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16, 17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과학혁명, 영어로는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하죠. 이 과학혁명이 현대의 과학 문명을 이끄는 시발점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무엇이 과학혁명의 전조였나요? 많은 역사가들이 르네상스를 꼽습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의 전통을 되살리자는 사회적 흐름이었습니다. 이에 못지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수량화의 열기입니다. 수량화는 대상을 문자로 서술하는 대신 숫자로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인구, 수명, 농업, 교육, 지리, 기상 등에서 수량화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시계탑을 보여주는데요. 시계탑은 시간을 수치로 나타내는 데 열광했던 도시 유럽인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입니다. 수량화의 열기가 뜨겁던 이 시기에 유럽은 숫자 표기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인류사에서 최대급 혁신이었습니다. 숫자의 표기를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나요? 숫자의 로마자 표기는 1부터 10까지 칸수를 세어보면 여기서 보시면 알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바뀝니다. 즉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또 10이나 50, 100, 500, 1000을 보면 한 자릿수입니다. 이런 로마자 숫자의 난사함 때문에 회계 장부 작성 시 오류가 빈발하였습니다. 이를 깨달은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웃 아라비아 상인들의 숫자 체계를 차용해서 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숫자 체계가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아라비아 숫자인 것입니다. 수량화의 열기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여기에 한 예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프로 아이스하키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한 애호가가 프로 선수들의 자료집을 보다가 특이하게도 1, 2월 출생이 많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니 1, 2월이 다른 달에 비하여 20% 정도 많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추론을 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 소년 클럽은 5살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5살이란 그 해의 5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1월생에서 12월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5살 중에는 1, 2월생이 11월, 12월생에 비하면 몸집이 크고 스케이팅 기술이 좋습니다. 그러니 1, 2월생이 첫 대에 좋은 클럽에 선발되고 좋은 클럽에서 1년을 겪은 아이들은 다음의 선발에서도 유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여러 해 거듭되므로 결과적으로 프로 선수 중에는 1, 2월생들이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소득세 환급을 적용한 뉴욕 주정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득세는 일정률로 원천 징수되지만 1년 단위로 총소득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원천 징수액이 최종 세액에 비교하여 크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원천 징수액이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작으면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많은 납세자들은 정직하게 1년 소득을 신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금 부정에 대해서 전에는 내부 제보 등 첩보에 의하거나 임의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탐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납세자들에 대해서 각종 인적 속성과 재산, 직업, 재산 상황을 데이터로 입력하여 기대되는 총세액 추정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각 납세자에 대하여 자진신고액이 앞의 추정치보다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 자세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뉴욕 주정부는 상당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효과로 보면 대략 세수가 1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과세 행정은 1,000만 명이 넘는 과세자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데이터화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례는 MIT 대학의 Billion Prices Project BPP입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온라인상에서 수백만 물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죠. 이것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수는 오프라인에서 수천 개의 물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서 작성하여 왔기에 수치 정보가 온라인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나오느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조사의 이점은 속도, 즉 시의성입니다. 오프라인 지수는 월 단위로 발표되지만 온라인 지수는 매일 발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수에 흠결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물품 스펙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죠. 온라인에서는 그것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은 온라인에서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이 그래프를 보세요. 네, 이 그래프인데요. 미국에 적용한 온라인 지수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이 두 지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추세 변동이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아르헨티나의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온라인 지수와 온라인 지수는 여기 실선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오프라인 지수는 CPI라고 해서 아래에 있는 점선입니다. 이 온라인 지수와 오프라인 지수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독재 정권이 공식 통계를 조작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데이터의 멋진 성공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는 데이터 과학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과학의 원뿌리는 통계학에 있기에 역사가 적어도 200년에 이릅니다. 통계 이건데요. 통계는 국가의 산수를 의미하고 국가의 탄생과 나이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술이 학문으로 터를 잡은 것은 19세기 초 확률론 등의 수학이 들어오게 됨에 따른 것이고 20세기 중반에는 계산 방식, 컴퓨터로 인한 계산 방식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통계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1세기 들어서는 전자통신 기술의 폭발적인 전개에 따라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 분석 도구가 새로 개발되었는데요. 그 도구가 바로 이 강의의 후반부 주제인 기계학습입니다. 빅데이터는 4V로 특징화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V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가 있죠. 4V는 볼륨, 크기, velocity, 속도, variety, 다양성, 그리고 veracity, 바르지 않음 등인데요. 최근 데이터는 이전의 데이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속도로 빠르게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소스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예컨대 신용카드사를 보자면 주종이 카드 사용 기록인데 양이 어마어마하고 빠르게 누적됩니다. 그리고 콜센터에는 통화 녹음이 데이터화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일관성이 없고 편파적이고 지저분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선별과 정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가 커지고 빨라지고 다양하게 된 이유는 컴퓨터 기술의 혁신적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최근에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빅데이터만 데이터 과학의 대상이거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작고 똑똑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스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스몰 데이터, 즉 실험 및 조사 데이터인데 이러한 것도 여전히 유효한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법은 통계학적 관점에서 과거의 스몰 데이터에 쓰던 것과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에서 빅은 멋진 정도의 수식어로 보면 됩니다. 나는 10년에서 20년 후에는 사람들이 데이터 앞에 이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데이터라고 할 것으로 봅니다. 데이터 분석을 유형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방법론은 통계학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크게 보자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 여기에 있는 EDA입니다. EDA와 확증적 데이터 분석, 여기에 있는 CDA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EDA에서는 데이터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탐구, 인사이트에 대한 생성, 인사이트의 생성, 가설과 모형에 도출을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먼저이고 분석이 나중입니다. 선 데이터 후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CDA, 이것은 우리말로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잉사이트, 가설 모형의 타당성과 일반성, 재현성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형 적합도와 가설 검정, 신뢰 구간 등을 합니다. 따라서 계획이 먼저이고 이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렇듯 EDA와 CDA는 역할에서 차이가 있고 상보적입니다. 소위 빅데이터는 대체로 앞에 있는 EDA입니다. 데이터가 커지면 CDA가 필요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로 확인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이 다이어그램은 데이터 과학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로부터 정보가 재현되는지가 체크돼야 됩니다. 데이터 정보가 지식으로 일반화되는지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에서 의미가 있으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즉 실사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독감 트렌드는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의 빈도를 집계해서 독감의 유행을 예측하는 서비스인데요. 빅데이터가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측이 잘 들어맞았는데 몇 년이 지나자 예측이 틀어졌습니다. 재현성과 일반화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계학습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예측의 기술로 등장하였습니다. 기계학습, 우리가 영어로는 머신 러닝이라고 하죠.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알고리즘은 우리말로 바꾸면 절차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적 계산의 각 단계에는 통계적 방법이 쓰입니다. 이제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이 어떻게 진화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어 2부에서 진행하기로 하죠.